이제 두 번째 발표자이신 이민석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민석 선생님은 현재 한국교회사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계시고요. 국립고궁박물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학예 연구원으로도 활동을 하셨었어요. 한국교회사에 관련된 다수의 논문들을 발표하신 선생님이신데, 오늘 동아시아의 한센인들을 위해서 애쓰셨던 메리놀 선교회에 대해서 좋은 발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회사연구소의 이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메리놀 회의 한센인 구호 사업에 대해서 논문을 썼고요. 이 주제를 쓴 이유는 사실 저는 메리놀 외방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 대주제인 그리스도의 공공성과 관련해서 메리놀의 한센인 구호 사업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고 발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아시아 복음화 연구원 모든 선생님들 또 신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이 25분밖에 안 돼서요. 빠르게 진행을 하고 김선필 선생님의 토론에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놀 외방 선교회는 다들 아시겠지만 1911년도에 아시아 선교를 위해 창설된 미국 천주교 외방 선교회입니다. 이 메리놀회는 1918년에 중국 광동성과 광시성에 포교권을 위임받고 중국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22년에는 한국의 평안도 지역을 위임받고 한국에 진출하여 1927년 평양지목구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1932년에 이제 만주의 푸순, 그리고 35년에 일본 교토 지역을 맡으면서 이 선교 활동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메리놀회는 이 중국, 한국, 일본 등지에서 현지인 사제와 수녀 양성을 통해 아시아 천주교의 자립에 공헌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아원, 양로원, 병원 등을 설립하여 선교지의 사회복지 발전에도 이바지하였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일본의 제국주의 대륙 침략 과정에서 종교 탄압을 받았고 41년에는 태평양 전쟁 발발로 미국의 간첩이라는 혐의를 뒤집어쓰고 1943년에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곧 이어서 이제 1949년에 이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그 중국 지역에서 활동하던 메리놀 선교회사 분들도 이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1950년 한국 전쟁에 의해서 이제 교황사절로 온 초대 평양 지목구장이셨던 패트릭 번 주교님이 북한군에 납치되어서 이른바 죽음의 행진 끝에 1950년 11월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메리놀회는 이 중국과 북한의 공산화로 담당 선교지로 복귀하지 못하고 이제 남한에서 다시 1950년대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되기에 이르릅니다. 메리놀회 아시아의 선교, 특히 일제 시기부터 해방 전후, 한국 전쟁기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 메리놀회 활동은 학계에 다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면에도 소개되었기 때문에 이 다수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많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메리놀회가 한센인 구호 사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것 같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일제 시기 한국 천주교회는 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 사업뿐만 아니라 고아원, 양로원, 시학소 등을 설립하여 다양한 자선 사업을 전개해 나갔는데 구호사업, 한센인 구호사업에 관련해서는 개신교계의 구호사업과 달리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미흡한 실정에서 한국 천주교회는 해방 이후에서야 일제 시기의 미진함을 극복하고 한센인 구호사업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제 시기 한센인 구호사업에 주목하지 못했던 한국 천주교회가 어떻게 해방 이후에 이 구호 사업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이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해방 후의 한센인 구호 사업은 사실 그 메리노레가 1930년대 중국 광둥성에서 시작한 한센인 구호 사업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경험이 해방 후 한국 천주교회의 한센인 구호 사업의 성공적 안착으로 가는데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메리노레의 국내 활동, 한국사적 맥락에만 주목하였기 때문에 한센인 구호 사업처럼 일국사적 접근으로는 살피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어지는 메리노레의 선교라는 범주에서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한계들이 기존 연구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은 메리노레의 한센인 구호 활동을 메리노레의 선교라는, 동아시아 선교라는 큰 틀에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글에서는 이 중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며 한센인 구호 사업에 헌신한 메리노레 선교사 조셉 스위니 신부님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스위니 신부의 활동을 통해 메리노레의 한센인 구호 사업이 중국을 거쳐 해방 후 한국 천주교회의 한센인 구호 사업의 정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서 일제 시기부터 해방 후에도 이어진 한센인 강제 격리 정책에 스위니 신부의 구호 사업, 즉 나이동 진료반이라는 것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국에서의 메리노레의 한센인 구호 활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위니 신부님은 1895년 9월 4일에 미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1915년 9월에 메리노레에 입회하여서 1920년에 메리노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제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제서품을 받고 1921년 6월에 중국 선교사로 정식 임명되어 중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중국 선교사로 약 3년간 활동을 하다가 1924년에 평양지목구가 설정되어 가는 와중에 한국으로 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26년 스위니 신부님은 비연 본당의 주임 신부로 부임하게 됐고 되었는데 이 비연 본당은 사실 본래는 의주 본당 그리고 신의주 본당의 공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스위니 신부님의 부임을 계기로 이 본당으로 승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격한 이 본당의 부지를 확보하고 기초 작업에 힘썼습니다. 또한 그는 이 가장 중요했던 스위니 신부가 가장 중요했던 한센인 사업에서의 첫 시작을 이 평양지목구에서 시작을 했던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는 한센 요양소를 설치하여 한센인 구호에도 힘썼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한센인 구호 사업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으로 1927년 6월 27일에 다시 만주 푸순으로 선교지를 이동하여 선교 활동을 하게 됐고 31년에 드디어 광둥성 한센인 구호 사업의 담당자로 임명을 받고 32년 그 장먼 지역에 부임하여 본격적으로 한센인 구호 사업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930년대 메리노레가 왜 한센인 구호 사업에 주목을 하고 중국 광동성에 스위니 신부를 담당 신부로 임명하였을까를 먼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메리노레는 머릿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1918년에 중국 광둥성에 첫 선교를 시작합니다. 이 첫 발을 딛자마자 메리노레는 한센병이 이 지역의 주요 질병인 것을 빠르게 인식을 합니다. 당시 중국에는 200만 명의 한센인 중에 2,000명만이 약 0.1%만이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었고 또 이 나머지 한센인들은 대중에게 사회적 걸칫거리였습니다. 이 사회에서의 걸칫거리였고 때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비인격적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한센인들은 지역민들의 한센병 감염에 대한 공포로 그들의 터전을 잃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공동묘지와 늪지대 등으로 추방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중국에서도 특히 광둥성은 중국에서 한센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메리노레는 한센인 구호에 관심을 갖게 되고 1932년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당시 이제 메리노레가 한센인 구호 사업을 준비할 당시에 광둥성에는 그 성요셉 한센인 수용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파리 예방 종교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던 곳이었는데 이 스위니 신부를 비롯한 메리노레 선교사들은 이 성요셉 한센인 수용소에 방문하여 많은 시간을 이들과 보내면서 한센인 구호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한센인 구호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로 영향을 받은 것은 이제 광둥성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 개신교회 구호 활동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파리 예방 정교회 그리고 당시에 그 광둥성에서 활동하던 그 개신교회 영향을 받아서 이제 메리노레는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메리노레 선교사들은 이제 광둥성에 가장 많은 한센인이 있고 이들의 구호가 열악한 실정이라는 점을 이제 미국에 있는 메리노레 본부에 꾸준히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거듭된 보고에 이제 당시에 메리노레 총장이셨던 월시 주교님이 이제 광둥성에 한센인 구호를 위해 요양소를 설립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됐고 그 결과 이제 32년 말에 스위니 신부님이 한센병 치료 시설 견학과 한센병 치료 학습을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센인 요양소로 이른바 연구 투어를 가게 됩니다. 제가 주목하는 게 이 연구 투어입니다. 그냥 무작정 한센병 환자들을 구호하자 이게 아니었고요. 이 임명했던 이 스위니 신부를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한센인 요양소, 한센병 구호소에 파견을 해서 1년여간 이 전문가로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로 양성이 된 스위니 신부를 통해서 1933년에 사실은 스위니 신부 외에는 인력면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예산 면에서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센인 구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들은 이제 광둥성에 거주하는 불황 나환자들을 조사하며 한센병 연구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인력면이나 이제 예산면에서 이제 충원이 되는 상황에서 메리노레는 한센인 구호 활동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타이산에서 이제 시누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 메리노레 한센인 활동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리노레는 그 시누이 그리고 타이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양장 지역으로도 구호 활동을 확장하여서 1934년 10월경에는 이제 이 세 지역에서 총 218명의 한센인들을 구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산, 양장, 시누이 요양소는 사실 임시 요양소의 역할이었고요. 메리노레는 1936년에 중국 정부로부터 하이먼 지역의 땅을 기증받고 여기 이른바 천국의 문이라는 이름으로 드디어 정식 하이먼 요양소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기존에 구호 활동을 하고 있던 300여 명의 한센인들을 드디어 이제 정식 요양소인 곳으로 옮기게 됐고 정식으로 오픈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이먼 요양소가 완공된 1938년 이 시점은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중일전쟁이 발발하여서 중국과 일본이 연일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먼 지역에서는 그나마 이제 비교적 전쟁의 위험이 없던 곳이었기 때문에 홍콩 정부의 요청으로 광저우 일대에 한센인 196명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 광둥성 하이먼에 있는 천국의 문으로 이제 보내기도 했고요.
이렇게 하이먼 지역이 전쟁에서 그나마 보호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450명의 한센인을 보호하는 상황으로 이제 확장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하이먼 요양소는 이 한센인을 구호하기도 바빴는데 중일 전쟁이었기 때문에 중국군과 게릴라 군대의 부상병 치료까지 떠맡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쟁이 거듭되면서 이 천국의 문은 한센인들의 사망률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44년도 이제 최후 시점으로 전쟁이 다가가는 와중에 이제 한센인들이 계속 이제 죽어나가면서 이제 81명까지 줄어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45년에 이제 일본군이 천국의 문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이제 다수의 한센인들이 이제 목숨을 잃었고 또 건물 18동 가운데 2동이 전소되는 피해를 갖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일전쟁이 종결된 이후에 45년에 다시 한센인들을 데리고 천국의 문으로 복귀했을 때는 이 450여 명 중에 15명만이 생존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불행이 덮치는 것이 중일전쟁 이후에는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2차 국공내전이 발발하게 되어서 천국의 문은 이 한센병 구호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민당 그리고 공산당 양쪽 진영의 야전병원으로도 사용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산당이 승리한 직후에는 이 머릿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메리노르의 선교사들이 미국의 스파이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쫓겨나게 되는데 스니 신부님 역시 이제 1953년에 미국의 간첩 혐의 또 이제 한센인들을 학대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53년에 미국으로 돌아간 스니 신부님은 본국에서도 한센병 연구와 한센인 구호 사업을 꾸준히 열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약 발견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제 1954년에 한센병 연구 사업과 또 후진국 한센인 구호 사업 지원에 공헌한 공로로 그 당시에 한센병 구호를 한 인물들에게 내리는 정말 유명한 상이었던 그 다미안 튜튼상을 2번째로 받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다미안 튜튼상을 받아가며 이제 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가요. 이제 스니 신부는 다시 그 일제시기 평양지목구에서 활동을 하다가 1955년도에 다시 한국 선교를 위해서 돌아옵니다. 이 한센인 구호를 위해서 돌아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당시에 평양교구장 설이이고 미국 주교회의 가톨릭 협의회 한국 지부장이셨던 이제 캐롤 신부님이 이제 한국에 와서 좀 한센인 구호 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입니다. 캐롤 몬시뇰은 스니 신부님이 중국 광둥성 한센인 구호 활동 경험을 살려서 한국 한센인 구호 활동에도 헌신해 주기를 바랬던 마음으로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용문을 보시면 이 스니 신부님이 기꺼이 이 한국의 한센인에 도움이 된다면 한국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기로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55년 11월에 이제 성라자로 마을, 이 성라자로 마을이 한센인 공동체 마을입니다. 이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구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56년 1월에 이 이른바 천주교 구라회라는 단체를 창설하고 한센인 구호 사업을 재개합니다. 근데 특히 중요한 거는 이 한국에서는 이른바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한센인들이 중국처럼 엄청 많았습니다. 이러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한센인들을 위해서 이른바 제가 한센인이라고 합니다.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각 가정에 있는 한센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순회 진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에서의 한센인 구호 사업은 1909년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 뒤에 이제 1916년에 이르러서 이름 조선 총독부가 이른바 그 소록도에 있는 자유의원을 건설하여 한센인들을 수용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와 조선 총독부의 이 관리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둘 다 강제 격리 방식이었긴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이른바 조금 입퇴원이 쉽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강제 격리는 아니었는데, 이 조선 총독부 같은 경우는 이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또 그 개신교의 그 구호 사업의 견제를 위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강제 격리로 했고, 그 강제 격리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가는 방식으로 이 구호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일제부터 계속 강제 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1950년대 한국 정부도 한센인 구호 정책을 강제 격리로 답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강제 격리를 하지 못하는 더 수많은 제가 한센인들의 구호까지는 신경을 못 쓰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제가 한센인들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지역민의 한센인에 대한 혐오와 공포심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한센인들은 거리를 방황하거나 공동묘지, 교량 밑에 숨어 지내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런 분들이 이제 불황나환자가 되는 상황이 되었고, 이 불황나환자들을 수인이 신부님은 이제 제가 한센인들로 보고 구호 활동이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호 활동을 어떻게 시작을 했냐 하면은 이른바 나이동 진료반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동 진료반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 흩어진 제가 한센인들을 찾아가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천주교 구라회는 이제 당시 이제 중국 광둥성에서 수인이 신부랑 함께 활동했던 그 바가라위스 박사라고 당시 필리핀에서 가장 권위 있던 한센인 치료자로 유명했던 이 바가라위스 박사를 초청을 해서 나이동 진료반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구라회는 전국에 산재한 제가 한센인, 집단 불학 한센인들의 관리를 위해서 서울 명동성당, 그리고 충남에 있는 강경 등지에 이른바 거점에 가톨릭 나이동 진료반 센터를 두고 이들 지역을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나이동 진료반을 운영하게 됩니다. 천주교 구라의 나이동 진료반은 3개월마다 한 번씩 가톨릭 구제에서 제공하는 구호 물품을 한센인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는데요. 이들 구호품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한센인들이 빠지지 않고 진료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1965년 한 해에 진료받은 인원은 4,540여 명에 다다랐고, 56년부터 1966년 10여 년 동안 천주교 구라회에 등록된 한센인들은 3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행히 이제 정기적으로 치료제를 접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이었던 거는 이 한센병 치료제가 점점 발전하게 되면서 더욱더 한센인 치료가 용이해져 갔습니다. 특히나 유명했던 거는 이제 그 뎁손제가 있었습니다. 이 뎁손제가 가장 유명한 한센병 치료제인데, 이 한센병 치료제로 인해서 한센병이 계속 감염이 줄어들게 됐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의 구라의 나이동 진료반은 이 진료를 시작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정부와 민간인 한센인 구호 단체들도 이제 따라서 나이동 진료반을 설치하고 같이 이제 구호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963년에 이르르면 전염병 예방법이 시행이 됐고, 또 이 법률안을 통해서 이제 강제 수용
치료가 이제 재가 치료로 전환이 되면서 이른바 강제 격리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천주교, 개신교 등의 종교계뿐만이 아니라 중국 정부 그리고 WTO와 같은 국제기구 등이 유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시점이 이제 1960년대가 되면서 이제 천주교 구라회가 조금 그 영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65년에 들어서 이제 그 수인희 신부님이 이제 선종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선종하게 되고 또 국제기구 정부가 이제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면서 이제 천주교 구라회의 그 구라 사업이 조금씩 쇠락이라기보다는 이제 공존해 가는 측면에서 이제 조금 보완적인 입장으로 전환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천주교 구라회가 이제 공존하게 되면서 그 영향력은 떨어졌지만 이 진료반은 이 천주교 구라회의 나이동 진료반은 한센인의 강제 격리 정책이 재가 치료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밑거름이 되었고 62년 정부는 한센인의 강제 격리를 공식적으로 해제하기에 이르르는데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제적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격리 해제 공고라는 요인이 있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 한센인들을 강제 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다는 나이동 진료반의 성공 역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머릿말에서 이제 포부가 이제 한센인 구호 사업을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살펴보려고 한다라고 했지만 이제 그 토론자 선생님께서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지만 수인희 신부님만을 통해서 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한국 천주교의 한센인 구호 사업은 20세기 동아시아 각국 그리고 국제기구, 메리노회, 의학계 동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인데 이 복합 작용을 사실 깊이 있게 설명은 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연구를 진행하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발표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공공성과 굉장히 잘 맞는 주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비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그 한센인들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구호가 관계되어져 있고 또 이 사안 수인희 신부님의 활동을 보면 동아시아의 냉전 문제가 굉장히 깊게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그 토론은 김선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에 계시고요. 카톨릭 공공성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신 분입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의 김선필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이민석 선생님의 메리놀 외방선교회의 동아시아 한센인 구호 사업과 수인희 신부의 활동에 관한 논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자는 메리놀회 소속인 수인희 신부님께서 중국과 한국을 넘나들며 활동했던 한센인 구호 사업을 상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메리놀회의 선교 활동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메리놀회의 한센인 구호 사업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현상에 주목하면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발견했습니다. 즉 발표자는 기존 연구들이 메리놀회의 국내 선교 활동에만 관심을 두었지 중국이나 한국, 일본, 즉 동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함께 관할하던 그래서 국경을 넘나드는 메리놀회의 선교 활동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복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교회의 한센인 구호 사업은 중국에서 이루어졌던 메리놀회의 선교 활동을 먼저 살펴봐야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 연구들은 메리놀회의 중국 선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리널회의 국내 한센인 구호 사업에 대한 연구가 미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중국과 한국을 넘나드는 메리널회, 특히 스위니 신부님의 한센인 구호 사업은 메리널회의 동아시아 선교사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연결고리로서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본문을 통해서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적확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발표자에 따르면 스위니 신부님께서는 서품을 받고 1921년에 중국으로 파견되었다가 1924년에 평양 지목구에 파견되어 3년간 선교 활동을 펼치셨습니다. 1927년에 다시 중국으로 파견된 신부님께서는 만주에서 4년을 보내시고 광둥성으로 파견되셨고요. 그분께서 파견된 중국 광둥성 지역엔 한센병 환자가 너무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스위니 신부님을 비롯한 메리널회 선교사들은 여러 준비 끝에 한센인 구호 사업을 펼치게 되고요. 하지만 일본의 중국 침공과 국공내전, 그리고 1953년에 있었던 공산당의 추방 명령으로 메리널회의 중국 한센인 구호 사업은 중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니 신부님께서는 한센인 구호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으며 또 캐롤 몬시뇰의 요청으로 1955년에 다시 한국을 찾아 한센인 구호 사업에 헌신하게 됩니다. 신부님께서 창설한 천주교 구라회는 제가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순회 진료를 시작했고 후일엔 나이동 진료반을 꾸려서 활동을 계속합니다. 그것은 격리 중심의 기존 한센인 구호 사업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스위니 신부님과 천주교 구라회의 노력 덕택으로 강제 수용 치료 중심의 한센인 구호 사업이 제가 치료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한센인 구호 사업에 헌신했던 스위니 신부님께서는 1966년 11월에 선종하십니다. 이처럼 한국 천주교의 한센인 구호 사업은 스위니 신부님의 행적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그것은 스위니 신부님을 비롯한 메리널회의 동아시아 선교 활동 전체를 조망해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발표자는 국내 선교 사업에만 집중되어 있던 메리널회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어 동아시아 맥락에서 메리널회의 선교 사업을 조망하겠다는 연구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표자는 단순히 역사, 특히 교회사나 선교사 영역에 머물 수 있는 이 소재를 한국의 한센인 구호 정책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발표자는 일제 시기부터 강제 격리의 일변도였던 한국의 한센인 구호 정책이 스위니 신부님의 한센인 구호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그의 구호 사업이 한국의 구호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표자가 종교와 사회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종교사회학적인 문제의식을 견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역사적 사실의 탐구와 사회적 행위의 인과관계의 분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발표자의 의도가 참신하다고 느꼈습니다. 일반적인 역사 논문이 역사적 사실의 탐구에 집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발표자가 견지하는 연구 의도의 창의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이 선명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발표자는 스위니 신부님과 천주교 구라회의 행적을 중심으로 한국의 한센인 구호 정책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지만 양자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보다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연구들이 밝혀내지 못한 역사적 사실, 그 역사적 사실 자체를 밝혀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발표문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표자는 일제 시기부터 지속된 강제 격리 중심의 한센인 구호 정책이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으며 그것이 스위니 신부님께서 제가 한센인 구호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혀줄 근거나 사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표자는 스위니 신부님과 천주교 구라회의 한센인 구호 사업이 한국의 한센인 구호 정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광복 후 스위니 신부님과 천주교 구라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제가 한센인 구호 사업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정부와 민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또 1963년 전염병 예방법 개정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한 어떤 각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미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은 별도의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발표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 발표자 선생님 지금 토론자 선생님이 구체적인 질문은 없는데 조금 더 덧붙이실 이야기 있으시면 네, 덧붙이신.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 부족한 논문을 토론을 해주신 김서필 선생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근데 부족한 글에 비해 너무 토론문을 감사히 잘 써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선생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부원 설명을 통해서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으셨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발표 와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메리노회에서 이 스위니 신부님을 한센인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서 이른바 그 스터디 투어라는 걸 마련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 논문에서의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 당시 전문가가 희소했던 상황에서 한 사람이었지만은 이 스위니 신부가 일제 때 평양교구에서 조그만한 그 한센인 그 활동을 했다는 걸 꼬집고 이를 통해서 한센인 전문가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센인 전문가가 이제 중국에서의 활동, 그리고 또 신약 개발이라는 거, 그리고 그 필리핀의 바가라위스라는 그 유명한 그 박사를 통해서 활동했던 그런 인프라, 이런 것들이 일단은 그 또 당시 또 국제적으로도 혹은 한국에서도 이 미군정기라는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스위니 신부님이 한국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미군정기부터 이른바 캐롤 신부님이 한국의 그 이른바 사회복지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캐롤 신부님이 이 스위니 신부님을 주목하고 데려올 수 있었다. 데려올 수 있었던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스터디 투어, 그리고 중국에서의 활동, 그리고 인프라,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이제 선생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인과관계를 바뀌어주진 않았지만 이렇게 인과관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1960년대에는 사실은 이제 메리노레가 아니었어도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발표문에서 말씀드렸지만 1950년대 이후에 그 DDS제라는 정말 혁명적인 한센병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강제격리의 문제점이 계속 공론화가 되어 와던 와중에 이제 WHO나 국제기구들의 이제 뭐 선언을 통해서 이제 강제격리가 이제 제가 치료로 바뀌었다는 데는 당연히 저도 동의를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런 흐름에 이제 뭐 조금 약하게 말하면 이제 점이라도 찍었다는 거는 이제 처음 시작했다는 한센인 구호 사업에서의 그 나이동 진료반은 천주교가 먼저 했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부족한 답변이었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혹시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안 계신가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원래 사회자는 개입하면 안 되는데 제가 살짝 개입해 보겠습니다. 스위니 신부님께서 왜 전후에 중국의 연속선 속에서 타이완으로 가지 않고 한국이었을까요? 이게 저는 무척 궁금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는 스위니 신부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는 메리노레가 선교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메리노레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 추방당하는 상태였습니다. 뭐 선생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과 미국의 갈등 와중에 이제 뭐 제가 다른 논문에서 뭐 국제 스파이라는 논문에서 밝혔지만은 이제 30년대, 40년대 지나면서는 미국 선교사들은 아시아에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일본의 억압, 그 이후에 중국의 억압을 통해서 미국 선교사들은 있을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스위니 신부님께서 그 라자로 마을을 통해서 한국에 그 남한적 보호 사업에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시작한 그 나원자 사업이 라자로 마을을 통해서 지금 아시아의 여러 나라 지역으로 도움의 손길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활동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라자로 마을에서 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나완자 구호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조사하시고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신부님께서 그렇게 그 당시 어려운 여건에서 또 중국에서 추방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또 한국에 오셔서 나완자 구호 사업을 하셨는데 그렇게 뿌린 씨가 지금 또 라자로 마을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더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나완자 구호 사업은 메리놀 선교회만의 활동이 아니고 또 프랑스와 미국에서 발견된 그 나완자 구제 백신이죠. 이것이 개발되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어떤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메리놀 선교회와 또 어떤 그런 치료 방식, 보건 의료 체제, 또 이 한국 지역에서의 협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이러한 그 활동 경험이 앞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방향을 또 제시해 준다면 앞으로 우리가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하시겠어요? 아니, 짤막하게 사실 질문이시기보다는 제가 연구에 도움을 주시는 말씀이긴 한데 사실 제가 성 라자로 마을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스위니 신부님이 적극 개입해서 만들어졌고 제가 그 문헌을 보면서 계속 그 판자촌에서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보금자리로 계속 가시라고 했음에도 그 한센인들의 어려움을 당신도 겪겠다라는 일념하에 그 조그마한 판자 같은 집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그 구호 활동에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이경재 신부님이 이제 그 원장 신부님으로서 활동했던 거는 사실은 제 연구 주제랑 조금 벗어나는 거여가지고 많은 부분을 보진 않았는데 이제 신부님 말씀대로 그 이후에 한국의 한센인 정책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도움을 받는 한센인 마을에서 도움을 주는 한센인 마을로 바뀌었다. 네. 이거를 좀 더 강조해서 좀 더 연구해 주신다면 한국교회가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미래의 방향 제시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한 번만 그럼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 원장 김동원 신부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그럼 생략을 하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일단은 그 나이동 진료반이라든지 또 나환우들에 대한 그런 치료와 예방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마이너리티로서의 나환자들, 마이너리티 소수자들의 어떤 인권과 어떤 복지를 위해서 가톨릭 교회가 큰 일을 했고 또 이것이 공공 영역으로 확장이 돼서 또 그 공공 영역 역시 가톨릭 교회의 이런 그 사례가 좋은 그런 레퍼런스 모델이 돼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제도적 변화를 이뤄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서 참 기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널리 좀 학계에서도 그리고 좀 대중적으로도 좀 알려져서 어떻게 보면 가톨릭 교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건 이제 이따 총평 시간에 할 얘기지만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것은
이제 어떤 그 나와누의 어떤 그 마이너리티로서의 나와누들의 어떤 복원과 인권이 개선된다 이제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그거의 어떤 원인으로서 가톨릭 교회 메리놀 회의 스위니 신부를 비롯한 가톨릭 교회의 여러 그런 제도적인 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CRS 같은 경우도 있었고 카톨릭 릴리프 서비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어떤 복원과 어떻게 보면은 복원의 어떤 그런 근대성 그리고 또 그런 걸 근대화의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출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그 스위니 신부를 비롯한 메리놀회에서 창의적으로 창작해서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서구적인 어떤 그런 모델이라든지 서구의 어떤 근대적 보건 의료 체제와 규범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이것이 이제 동아시아에 들어왔고 특히 한국에 들어왔고 이것이 한국의 어떤 공공 영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었다. 이제 이런 도식이 성립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서구와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었던 그 당시 있었던 그 나와누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복지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앞서 좀 다루어진다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좀 알고 계시다면은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어요. 이제 그 부분에 서구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그 당시에. 네, 뭐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리지만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관련 문헌에서 봤던 이제 서구 관련은 사실은 이 강제격리 문제는 사실은 일찍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1900 거의 초반 때부터 이 강제격리의 정책이 의미가 없다라는 식의 국제사회에서의 여론이 있었지만은 사실 그 각 정부나 각 국가 측면에서는 여기서 계속 나오지만 걸칫덩어리였습니다. 이게 불황자가 되어서 막 거리를 나뒹굴고 있는 상황을 그럼 통제가 안 되는 걸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 당시 또 신약 개발이 안 나오고 필리핀에서 자라는 대풍자유라는 그 대풍자유 나무에서 나오는 그 대풍자유만이 치료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여론으로는 계속 제가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공론화는 계속 진행이 됐지만 치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이 안 되는 이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계속 상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 혹은 유럽 사회에서는 사실은 일찍이 1800년대 사실 그 한센이 재가 치료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서구 밖에 있던 지역에서는 이 통제가 안 되고 또 사실 여기 일제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일제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문명화됐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데 이 한센인들이 거리에 나뒹구는 게 이 나의 문명화에 부끄러움으로 작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격리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나 이른바 서구 밖에 있는 지역, 뭐 필리핀 이런 데서는 어쩔 수 없는 강제격리로 계속 가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960년대 들어서는 이 DDS제라는 혁신적인 치료제가 나오면서 이제 서구에서 말하는 재가 그리고 이 두렵지 않는 병이라는 게 이제 확산이 되어 가고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나 다른 3지역 국가에서도 재가로 풀려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점점 이 토론이 격렬하고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16세기 일본에 온 예수의 선교사들이 한센병을 지원하는 게 굉장히 흥미롭게 제가 그 자료들을 봤었어서 지금 질문하신 최영균 신부님께서 그 서구의 보건의료하고 연결시켰던 점이 아마 그 어떤 맥을 거기서 잡으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드러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초과를 했는데요. 저희가 종합토론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종합토론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네.